안녕하십니까. 직업심리학 이론 강의 1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직업심리학은 직업상담학과 함께 상당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직업심리학은 우리 실기에서도 상담학과 같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직업상담사이다 보니까 상담학이 조금 더 실기 2차죠. 주관식 문제에서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학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잘 공부해 놓으시는 게 최종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물론 어떤 해에는 어떤 회차에는 심리학이 좀 더 나온 적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상담학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자, 제1장에 있는 직업심리학의 이해부터 들어가는데요. 제가 이제 판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학에서 느끼셨겠지만 2차 실기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필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판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과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 나왔던 부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직업상담사의 2급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 합격은 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많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필기는 많이 수월한데 문제는 실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판서해드리는 내용들, 또한 실기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실기 이론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판서된 내용들을 보시고 주관식 답안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1절에 보면 직업심리학의 개념 발달 실제 이론적 쟁점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 2군데 정도 나오는데, 자, 교재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직업심리학의 개념입니다. 인간에 중점을 두고 직업과의 관계를 연구한 학문입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탐색, 직업 결정, 직업 적응, 직업 전환, 여가 등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직업적 문제 가로 닫고요. 이러한 직업적 문제를 탐구하고 직무활동, 실업위기, 실업, 은퇴 후에 개인의 직업적 행동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직업심리학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직업적인 문제를 탐구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가 직업적 행동을 다룬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중점적인 부분이 되겠죠. 자, 과학적 탐구 분야의 하나로서 일하고자 하거나 일하는 인간의 직업적 행동을 일반화시키고 의미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직업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전문적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 밑에 박스가 나와 있는데요. 직업심리학의 본질은 직업 선택을 어떻게 결정하며 직업생활의 질을 추구하면서 여가를 관리하고 은퇴 후 진로 탐색에 대한 직업적 행동들을 규명하고 애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직업심리학의 본질입니다. 직업심리학의 내용의 챕터를 쭉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은퇴 후 진로 탐색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직업적인 적응이나 직업 전환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은퇴 후에 개인의 직업적인 행동도 들어있습니다. 실업의 위기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직업심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 내용 들어갑니다. 직업심리학의 의의와 연구 영역이라고 해서 1차 필기 때 나온 겁니다.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요. 그리 많이 여러 번 나왔던 문제는 아닙니다. 직업심리학은 인간의 중점을 두고 직업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영역의 가로. 첫 번째가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진로의 동그라미. 2번 직업을 준비하거나 일의 세계에 진입하려는 개인입니다. 직업 준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업을 전환하거나 직업 전환을 추구하는 개인, 직업 전환의 가로.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나 지식을 한층 신장시키기 위해 일의 세계로부터 자신을 잠시 단절시키려는 개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절되었다가 다시 직업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자, 거기에서 보면은 이 자신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식을 한층 더 신장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일의 세계로부터 잠시 단절시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경력 단절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력 단절과 관련된 개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경력 단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좀 신장시키고 싶어서 그리고 지식을 좀 더 신장시키고 싶어서 단절하고 있는 개인이 직업 심리학의 연구 영역에 들어갑니다. 자,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심리학의 연구 영역의 첫 번째 1번은 진로라는 단어가 있었죠.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 진로 탐색 또는 진로 고민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 준비입니다. 직업을 막 잡고자 하는 직업 준비하는 개인. 세 번째 직업 전환. 자, 네 번째는 경력 단절인데 이것은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기시험에 나왔던 패턴이니까 좀 알아놓으시고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 있다면 그 개인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직업심리학의 연구 영역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직업심리학의 발달인데 발달적 역사가 있습니다. 자, 발달적 역사에서 그 지능검사의 스피어만의 이요인설이 실기에서 나온 건데요. 직업심리학의 시초인 파슨즈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파슨즈는 직업상담학에서 배우셨습니다. 특성요인 직업상담, 여기에서는 지금 3단계 과학적 방법이라 했는데요. 1단계가 개인적 특성, 2단계가 직업적 특성, 3단계가 매칭이 됩니다. 특성요인 직업상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심리학의 시초는 파슨즈로부터 비롯됐다는 거, 파슨즈의 과학적 접근법, 3단계 접근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1차 세계대전 때 비네 또는 여키스, 터만 등이 개인 지능 측정을 위해 개발한 검사를 토대로 군인들을 분류했는데요. 이게 아미 알파, 아미 베타, 군대 알파 검사와 군대 베타 검사인데요. 집단 지능 검사라고 말합니다. 1917년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적성검사 발달이나 분류 방법의 정교화가 이루어집니다. 40년대 슈퍼, 긴즈버그, 로우, 톨랜드의 이론이 체계화된 게 50년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적 역사의 순서대로 쭉 봐드린 겁니다. 1909년, 1917년, 1940년대, 1950년대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지능검사 역사 중에 스피어만의 이요인설을 2차 실기에서 냈는데요. 이 요인설은 일반 요인과 일반 요인, 즉 공통 요인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제너럴이라고 해서 G 요인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 요인이 있는데 특수 요인은 스페셜 팩트라고 해서 S 요인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일반 요인은 모든 개인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며 끊어요. 특수 요인은 특정 분야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요인, 지능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끊어요. 모든 지적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단일한 추론 능력을 일반 요인이라 하고 특수 요인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포함된 끊어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능력을 특수 요인이라 말합니다. 두 가지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요인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이 요인설이라고도 하고요. 자,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 1번, 2번을 정리하면 되는데요. 자, 스피어만은 지능검사의 학자입니다. 지능 이론에서 이 요인설 또는 이 요인 이론의 학자인데 여기를 답안을 할 때 동그라미 2개가 주어지겠죠. 이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일반 요인을 적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특수 요인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G 요인 그 다음에 S 요인이라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는 거지 답안을 쓸 때는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써야 됩니다. 자, 일반 요인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지능을 모든 지적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단일한 추론 능력이다. 모든 지적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단일한 추론 능력을 우리가 일반 요인이라 하고, 특수 요인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데 포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능력이다. 여기는 모든 지적 활동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고, 여기는 특정 과제를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일한 추론 능력이고, 여기는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직업심리학의 발달입니다. 청소년의 진로지도에 치중하여 발전하였으며 직업안정기관 발달에 의해서 명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998년 말 외환위기를 맞죠. 1997년 말에 이제 맞게 되고 98년에 이제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으로 직업상담 중요성이 인식되고 직업심리학이 태동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것은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직업심리학의 실제입니다. 직업상담, 진로탐색 및 진로계획, 인간의 직업심리 측정, 직업정보 분석, 선발, 배치, 경력 개발, 실업에 대한 위기관리, 여가 및 은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직업심리학입니다. 직업상담 들어갑니다. 파슨즈에 의해서 시작됐다. 1909년 직업검사들이 유용하게 적용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담학에서 특성요인 직업상담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 직업검사들이 유용하게 적용되었고 1960년대 이후 진로지도 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1970년대 직업정보의 전산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고생을 위한 진로지도 사업의 미흡한 전개가 이루어지고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1995년에 시행됐는데요. 직업상담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탐색 및 진로계획입니다. 진로지도나 진로상담 이론은 진로탐색이나 진로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미래 사건을 보다 길게 전망하도록 하는 조언.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진로시간 전망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상담학에서. 이러한 조언과 상담이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진로 성숙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인간의 직업심리 측정입니다. 인간의 직업 능력이 있는데요. 직업 적성 이론을 배경으로 합니다. 특정 직업에 적합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있는 반면 직업이 달라지면 취업자 심리적 특성도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라이티스와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 적성 검사, 우리가 이제 직업 적성을 측정하는 심리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능력은 일반 직업 적성 검사라고 하는 GATB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General Aptitude Test Batter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흥미가 있습니다. 스트롱 캠벨 검사나 쿠더의 흥미 검사나 홀랜드의 자기 방향 탐색, 직업 선호도 검사 이런 것들이 흥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3번 각주를 보시면 쿠더의 흥미 검사에 각주가 있네요. 쿠더식 검사법은 쿠더 박사가 개발한 검사법으로 흥미의 영역을 10개 분야로 나누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흥미의 상대적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쿠더식 흥미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성격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YG 성격 검사가 있는데요. YG는 앞에 있는 4번 각주를 보시면 야베타 다스로 일본 심리학자 이름인데요. 야베타 다스로의 길포드, 그 다음에 길포드 P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YG 성격 검사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치다 크레펠린 검사,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 캘리포니아 인성 검사, CPI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격 검사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력과 흥미와 성격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뒤에 나올 거예요. 그때 보시면 됩니다. 직업정보 분석입니다. 미국입니다. 직업사전 출판, 진로지도 컴퓨터 보조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노동성의 종합고용정보 시스템, 기업정보지 또는 주월간 취직정보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직업사전 발간, 생활권 취업정보지 발간,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 개발 운영,
구인 구직정보, 직업정보, 직업훈련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직업정보론에서 구체적으로 배우실 겁니다. 자, 선발 배치 경력 개발입니다. 1990년대부터 입사 선발 시험을 학력검사에서 이 지능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보통 입사할 때 이런 검사들을 많이 하죠. 특히 인성검사, 인성하고 적성을 많이 인적성 검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개발을 위한 기업 내 교육훈련, 위탁 현장 훈련, 전직 향상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실업에 대한 위기 관리인데요. 경기 침체와 기업의 도산, 휴폐업 등에 의해 실업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고용 불안으로 실업 전 위기감이 있고 자, 실제 실업을 맞게 되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연령이 증가해도 높은 직업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청년기부터 생애훈련적인 사고가 요구되며 직업 진로의 전환점에서 경력개발 계획을 추진해야 합니다. 실업자가 진로 계획을 세우고 직업 전환을 위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수한 후에 진로를 탐색하게 하는 것도 직업심리학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경력을 단절했잖아요. 경력을 단절하고 직업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실업자가 재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직업심리학의 연구 영역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가 및 은퇴입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생애 주기 변화로 긴 잔여 기간이 있습니다. 여가 손용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직업 생활이 더 길어지게 되므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해서 자신의 능력 개발 시간이나 진로 형성, 그 다음에 직업 전환, 은퇴 후 생활을 계획해야 됩니다. 여가 및 은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직업심리학 이론의 쟁점인데요. 직업심리학 이론적 측면과 관련된 쟁점인데 홀랜드 직업 선택 관점과 그 다음에 이 진로 발달적인 개인 발달적인 관점의 슈퍼는 직업심리학 분야를 혁명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직업심리학 이론의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론에서 추출한 예측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두 번째, 이론이 광범위한 현상들을 간결하게 망라하고 있는가? 이론의 설명들이 관련된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론을 경험적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가? 경제적, 넓은 범위 현상을 최소한의 가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바로 경제적인 개념인데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직업심리학 이론의 요건들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직업심리학 이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의 범위 확장과 이론의 경제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자, 비심리학적 이론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첫 번째는 직업심리학 이론적 측면과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비심리학적 이론과 관련된 겁니다. 직업사회학적 쟁점, 그 다음에 노동경제학적 쟁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사회학적 쟁점은 직업사회학자들은 직업 역할과 직업 역할의 사회화, 사회의 계층화를 초래하는 변수, 그 다음에 작업자 소외 현상의 세 가지 영역에 흥미를 갖습니다. 직업사회학자들의 역할이론, 역할사회화, 성역할 등을 이해하는 것은 직업심리학의 연구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인 사회학적 변수인 역할, 힘, 소외, 성취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많은 발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경제학적 쟁점입니다. 노동경제학자들은 노동자를 인적 자본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노동경제학자의 관심입니다. 논점은 근로자 개인의 개인이 임금과 노동시장 정보를 직근로 선택에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 노동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변수들의 결합과 경제적 요인의 영향에 관해서 명확히 연구해야 합니다. 자, 모두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발달심리학의 모든 이론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첫 번째가 자아 발달입니다. 두 번째가 인지 발달이고요. 첫 번째 자아 발달과 직업 행동을 보면 직업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발달 단계와 수준의 고려가 요구되고 크네펠 캄프는 페리의 발달 계획을 진로 발달과 관련시키면서 특히 여성의 진로 발달에 적용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성인 발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거는 자아 발달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 발달 이론은 피아제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죠. 피아제는 의사결정에 관한 인지적 기술이 연령과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인지 발달 단계를 나눈 사람이 피아제입니다. 인지 발달 이론의 학자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대안에 관한 관련 정보를 탐색한다. 자, 정보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와 목표의 연관성, 수단 목적적 사고, 대안 해결책의 평가, 평가 기술이나 사회적 인지와 시간 조망, 그리고 대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죠. 그 다음에 대안 실행을 위한 계획 개발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순서로 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담학에서 의사결정 과정으로 쭉 판서해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자, 스피팍, 그 다음에 플라트, 슈어는 수단 목적적 사고가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제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적절한 상담 시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지발달과 연관된 것은 대개 이제 직업 의사결정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쟁점들을 학자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업행동이론의 쟁점들입니다. 직업행동이론에 밑줄 치시면 됩니다. 생애 초기 진로 개발에 관한 논점들이 있는데요. 슈퍼가 나옵니다. 왜? 이 사람은 진로 발달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생애 초기 진로 개발에 관한 논점 중에서 슈퍼는 유년기의 성장 단계를 아이와 가정, 이웃, 학교가 상호작용하면서 아동의 능력, 흥미, 가치를 발달시키는 단계로 보았습니다. 유년기 성장 단계가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성탐, 황유세 나중에 외우게 되는데요. 성장기라고 합니다. 1단계가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안에 이제 흥미, 능력, 가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홀랜드가 있는데요. 홀랜드는 아동이 부모의 진로 영역과 비슷한 것을 선택하며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홀랜드는 아시죠? 환경과 그 사람의 인성을 연결한 겁니다. 흥미를 연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로 성숙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직무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의 진로 선택 문제인데요. 진로 선택을 개인적인 성격 특성의 결과로 보았으나 사회적 역할이 선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인들의 직업행동은 초기 성인기 하면 이제 청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직업행동이 장래의 성공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면서 직업 유동성은 상향으로 발생하며 사회 경제적 수준이나 위신 또는 지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직업심리학에서 또는 여기서 말씀드린 행동이론 이런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발표했던 논문들을 축약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업심리학 이론의 쟁점은 직업심리학의 이론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 비심리학적 이론과 관련된 것, 발달심리학의 모든 이론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직업행동 이론과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틀에서 조금 한 번 더 정독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정리했죠. 직업심리학의 연구 영역하고 그 다음에 스피어만의 이요인 이론을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여기 있는 1절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된 포인트고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검사들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아직은 워밍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2장입니다. 직업심리학의 연구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통계적인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통계적인 이야기가 시험에 등장하죠. 당연히 1차 때도 등장하고 2차 때도 등장하니까 노트가 필요합니다. 자, 직업심리학 연구 방법, 변인 측정, 자료 분석, 정질적 자료 수집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직업심리학의 연구 방법, 실증 연구의 과정에서 객관적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를 보면 문제 진술,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연구 방법을 설계한다, 디자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하고 변수를 측정합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순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연구 설계는 연구 수행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은 연구 장면의 특성과 연구자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자, 주요 연구 방법이 있는데 연구 기법의 측면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실험실 연구가 있고요. 현장 실험이 있습니다. 현장 연구 및 표본 조사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1차에서 출제가 된 건데 실험실 연구를 보세요. 실험실에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실험실 연구하면은 실험 설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조작된 환경 그런 것들을 놓고 하는 것이니까 독립 변수를 조작하고 외생 변수, 가외 변이라고 합니다. 외생 변수를 통제하면서 종속 변수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과학적 방법입니다.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인과관계를 밝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높은 정확성과 연구 결과의 객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내적 타당도라고 하거든요. 인과관계를 내적 타당성이라고 말합니다. 단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모든 주제를 다룰 수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을 달리 말씀드리면 일반화가 좀 어렵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이란 단어예요. 실험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현실성이 있죠. 그래서 실험실 연구에 비해서 연구 결과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장점은 연구가 현실적이고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끊어요. 인과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상황의 복잡한 행동들에 관해 광범위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연구 결과의 내적 타당성이 낮다라는 점입니다. 현장 상황에서의 실험을 위한 협조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외생 변수가 좀 통제가 되어야 인과관계 규명이 잘 돼서 우리가 이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통제가 좀 어렵죠. 외생 변인에 대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내적 타당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연구 및 표본 조사입니다. 현장에서 독립 변수를 조작하지 않고 관찰이나 면접 또는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현장 연구 표본 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현장 실험과 현장 연구는 현장이 둘 다 동의어네요. 현장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내적 타당도는 낮지만 외적 타당도가 높아서 결과 일반화 가능성이 더 큰 방법이 현장 연구, 현장 실험입니다. 자, 실력 따지기 내용에 별표 쳐주시면 됩니다. 실험실 연구와 현장 연구의 차이점은 독립 변수를 조작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실험실 연구는 조작을 하는 거고요. 이 현장 연구는 조작이 어렵습니다. 실험실 연구와 그 다음에 현장 실험의 차이는 뭐냐? 외생 변수의 엄격한 통제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겁니다. 실험실 연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외생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 실험은 외생 변수의 엄격한 통제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 변수를 조작할 수 있느냐, 조작할 수 없느냐, 그건 실험실 연구와 현장 연구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외생 변수의 통제 여부에 따라서는 실험실 연구하고 그 다음에 현장 실험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연구하고 실험실 연구, 그 다음에 실험실 연구하고 현장 실험, 좀 헷갈리시죠?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써드렸고요. 자, 실험실 연구, 현장 실험, 현장 연구 세 가지 묶어주세요. 실험실 연구는 독립 변수 조작이 매우 자유롭고 외생 변수의 엄격한 통제가 가능하며 종속 변수의 측정도 매우 정확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현장 실험입니다. 실험실 실험과 동일한 논리와 기법을 사용합니다. 왜? 실험이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느냐,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느냐, 그 차이점이죠. 자, 외생 변수가 개입할 여지가 많죠. 현장이니까. 그래서 독립 변수의 조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 연구가 있습니다. 현장 연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로 독립 변수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실험이 아니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관찰이나 면접, 설문조사 등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연구로서 관찰법이나 기술적 연구나 사례 연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정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내용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실험실 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실험이 있다.
자, 1번이 실험실 연구하고 현장 연구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실험실 연구와 현장 실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험실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그냥 실험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실험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연구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 여기 있는 두 가지는 똑같은 거고요. 이것만 다른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하나는 실험실이고 여기는 현장이죠. 자, 여기는 실험실에서 했고 여기 또 현장인데 이거는 둘 다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한 건데 이거는 현장에서 실험을 한 것이고 이것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 연구하고 현장 실험은 개념을 구분해야 되니까 현장 연구는 실험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현장 연구는 실험을 하지 않는 거고 현장 실험은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느냐?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 실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는 하나는 실험실 상황이고 하나는 현장 상황이니까 이건 독립변수 조작 여부예요. 독립변수 조작 여부예요.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건데 자, 여기 있는 실험실 연구는 당연히 조작을 하는 거고 자, 현장 연구는 우리가 뭐 관찰법이라든지 거기 있는 대로 관찰법이나 사례 연구 이런 거니까 조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조작이란 건 뭐냐면 한 집단은 그걸 하고 프로그램을 처치를 하고 다른 집단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실 연구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현장 연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실험실 연구하고 현장 실험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걸로 나타내냐면 외생 변수의 통제입니다. 외생 변수의 통제. 우리가 이것을 가외 변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외 변인의 통제 여부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가외 변인의 통제 여부에 따라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실험실 연구가 있죠. 실험실 연구는 당연히 외생 변수의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외생 변수의 통제, 무작위 할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외생 변수를 통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장 실험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생 변수 통제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가능이라 하고요. 외생 변수 통제 어려움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특징적인 것들을 쭉 써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실험실 상황이면요. 실험실 상황에서 하는 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니까 실험실 연구 여기다 쓸게요. 실험실 연구는 독립변수 조작도 하죠. 외생변수 통제도 하네요. 따라서 내적 타당도가 높아요. 자, 내적 타당도가 높은 것이 실험실 연구입니다. 그런데 외적 타당도는 낮아요. 외적 타당도는 우리가 이제 일반화의 정도를 말하거든요. 자, 이게 왜 낮냐면 실험실 상황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현실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일반화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장 연구가 있는데 현장 연구는 보시면은 여기는 조작을 안 해요. X라고 해야 됩니다. 자, 현장 연구는 실험을 하지 않으니까 조작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외생 변수 통제도 어렵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현장 연구도 외생 변수 통제가 어려워요. 외생 변인 통제 어렵다라고 쓰면 돼요. 현장이니까 통제 어렵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현장 연구는 현실성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장 연구하고 현장 실험은 현실성이 있어요.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는 높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인 외적 타당도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작도 안 하지 외생 변수의 통제도 어렵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적 타당도는 반대로 이것과 반대로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요. 여기 있는 실험실 연구나 현장 연구, 실험실 연구하고 현장 실험이 있는데
이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실험실 상황이고 하나는 현장 상황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실험실 연구하고 현장 연구, 이거는 실기에서 나온 바가 없어요. 필기입니다. 필기. 자, 그 다음에 연구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사 연구가 있는데 변수들의 기초치를 정하거나 연구할 가치가 있는 변수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법 연구는 수량화할 수 있는 관찰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대부분 표준화된 질문지나 심리검사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법 연구를 합니다. 이론 연구는 직업심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가설들을 검증하는 거예요. 가설 검증의 동그라미. 응용 연구는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알아내는 것으로서, 자, 여기는 현장 문제 해결이 힌트예요. 현장 임상에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응용 연구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변수들의 기초치를 정한다,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조사 연구, 일명 리서치가 되는 거고요. 기법은 우리가 이제 표준화된 질문지라든지 심리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법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론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그러면 이론 연구가 되는 거고, 현장에 이걸 적용하고 싶다,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게 응용 연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변수의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